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 투자 리서치에서 중국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중국 전망이 나와서 중국 경제와 정책 그리고 유망업종 중심으로 하반기 중국 그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2분기 전망을 좀 내용을 드렸었기 때문에 중첩되는 부분은 좀 빨리 정리해서 넘어가고 새로운 부분 위주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 제목을 다시 도시화 또 다시 인프라 투자 뭐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요. 올해 중국은 성장률 충격에 대해서 이제 완충할 수 있는 방법이 내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수 관련해서 저희 주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성장 상한선은 3%를 넘기가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합니다. 1분기의 충격 부분하고 앞으로 2에서 4분기까지 최소한 3에서 4개분기 정도는 대외 충격이 성장률을 좀 갉아먹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성장을 벗어나는 게 빨라야 4분기 혹은 연간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수출 쪽에서 많이 까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고용 측면에서 보면 또 3.5에서 4%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용을 포커싱을 맞추는 정책을 쓰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22일 날 하는 전인대를 통해서 각종 이제 목표들이 발표될 텐데 성장 목표는 아마 삭제하지 않을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신 고용을 1,100만 명 정도 개런티할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시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날 리커창 총리가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연설하는 내용 중에서 고용 관련된 수치가 지난 3년 동안 제시한 1,100만 명 정도를 유지하는지 혹은 대폭 하회하는지를 좀 보시면 정책 강도를 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부양책의 강도는 전체적으로 GDP 대비 한 14%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는 미국의 페드 방식이나 미국 방식은 아니고 재정정책과 채권 발행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금융지원책을 합친 것들입니다. 금융지원책은 지준율 인하나 이런 쪽의 승수 효과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인대 전에 이미 결정된 규모는 GDP 대비 한 12% 정도 되고요. 만약에 그 당일날 이제 22일 전인대에서 2에서 한 3% 정도가 업사이드가 이제 생긴다면 저희 추정치 정도인 1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이 중에서 한 5% 정도 차지를 하게 되고 소비와 감세 규모는 GDP 대비 4%. 그래서 투자가 좀 선행하는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국에서 주목하실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중장기 그림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중국의 생존법은 전체적으로 지금 고립화되고 수출이 어려워지고 또 리쇼어링 정책이 좀 부각되는 시점에서 중국은 다시 도시화와 인프라 투자 카드를 좀 꺼내 들었습니다. 내년까지 중국의 도시화 정책은 상당히 좀 강력한 혹은 또 굉장히 가속화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적 인구 기준의 도시화율, 즉 구매력을 가진 실제 도시인들을 늘리는 정책들, 그래서 그들이 소화하는 쪽에 어떤 소비하고 지출하는 쪽에 수혜주들이 있을 걸로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와 온라인 방식을 통한 부분이 연결고리 같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전통, 신형 상관없이 연간 12%에서 15%, 내년까지도 10% 넘는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수 시장 쪽에서의 생존법은 제조업 쪽을 중심으로 해서 FDI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금융시장 개방,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성 투자를 계속 유입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신흥국 내에서 중국이 돋보이는 가운데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돈들이 지금 이미 FDI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완충 요인들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로와 전략은 뒤에서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중국의 차이나 포트폴리오 수혜 업종과 종목은 범도시화 수혜주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입니다. 7대 신형 인프라, 아까 전통과 신형 인프라 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내 입장에서는 뭐 철강이나 기계, 시클리컬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좋을 수 있는데 중국 내에서 저희가 투자 기회를 찾는다면 신형 인프라가 좀 더 예리하고 없던 투자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형 인프라 관련된 7가지 분야의 대표 기업들, CCTV, 하이크비전, 5G 관련 투자의 GTE, 또 용우 네트워크, 또 관련 그 궤도 열차라든지 고속철 통신 관련돼서 컨트롤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 뭐 이런 쪽에 수혜주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도시화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소비 쪽의 수혜를 볼 때 백주라든지 혹은 유통 채널, 그리고 최근에 중국 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쪽의 화장품이나 관련 브랜드 업체들, 또 일부 헬스케어 업체들까지도 저희가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에 올해 중국에서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내수 의존도가 높고 온라인이나 2, 3선 지방도시의 매출 비중이 높은 데다가 올해 추정치가 매출 쪽에서 크게 하향되지 않고, 또 재정정책이 2분기부터 연말까지 가속화될 때 좀 탄력적일 수 있는 종목들로 골라봤고요. 이 관련된 자세한 종목에 대한 얘기는 또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이번 주에 발간될 인덱스에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 큰 구상 중에서 내수일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히 수출이 안 좋아서이고요.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 때부터 중국 수출을 계속 쫓아오고 있지만, 원래도 금융위기 때 수출이 추세 회복을 하는데 1년 이상 걸렸고, 하물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이 회색선이 실질환율을 보여주는데 2008년 대비해서 이미 20% 이상 다른 통화들 대비 절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트럼프가 뭐 여전히 환율을 조작했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틀린 얘기고요. 이미 수출과 연동되는 실질환율은 많이 절상이 된 상태고, 또 대미 관세율도 굉장히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환경에서 올해 수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출은 향후 12개월 동안 10% 이상 감소로 저희가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때리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공세를 펼치면서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공세를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워낙 말했던 것들이 또 떨어졌던, 이행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재선 전까지 계속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1차 무역 합의를 이행하라는 압박으로 저희는 그런 제스처로 생각을 하고 있고, 1월 15일 날 1차 무역 합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합의된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향후 2년 동안 기존에 한 2천억 달러 정도 달하는 2017년에 대미 수입액 중에서 1,000억 달러를 매년 얹어라. 즉 매년 평균 내년까지 3천억 달러 이상을 공산품, 에너지, 농축산물, 서비스 쪽에서 수입해라라고 강요를 했고, 실제로 합의에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1분기 수입은 좀 극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 압박을 통해서 돈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조처를 취해서 또 다른 어떤 그 대가를 요구하든지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관세 부과보다는 종용하는 쪽, 많이 사달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1분기 기준으로 중국이 대미 수입 총액은 기존에 이제 평균적으로 유지하던 8.6%보다는 오히려 낮았고요. 그래서 공산품이나 에너지 쪽에선 의미 있는 비중 확대가 없었고, 농축산물만 기존 19% 대비 한 미국 쪽의 그 MS를 한 40% 정도로 높게 가져간 측면 빼고는 성의를 아주 조금만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중국 정부가 이 수입을 확대할지 혹은 조금 본인들 유리하게 조율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오늘 기준 10일 기준으로 어젯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를 보면은 절대로 다시 합의는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중국도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공산품이나 농축산물, 에너지가 2분기에 얼마나 느는지에 따라서 향후 노이즈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까지는 중국을 통해서 재수출되는 일부 테크라든지 일부 품목들은 변수에 좀 놓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하겠지만 2분기까지 노이즈가 있을 걸로 보는 게 결론이고요.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힌트가 이미 4월 달에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페이지는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에 대한 내용을 좀 담은 페이지인데요. 사실 중국 애널리스트 중에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말하는 그 단어들까지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있을 정도로 당의 최고 수뇌부 25명이 모여서 매번 하는 이 회의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10번이나 열렸는데 4월 17일에 있었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뭐 전대미문의 위기다, 혹은 수출을 내수로 전환해야 된다, 또 전통 신형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금리를 하향 조정한다가 아니라 그냥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까지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내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상당히 좀 다급함을
보여줬다고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에 열리는 그 중국의 전인대에서는 그에 준하는 강력한 대책을 취할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대로 전인대에서 확정날 중국의 재정과 금융지원책은 GDP 대비 최소 12% 혹은 저희 추정대로라면 1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인대에서는 특수채 한도라든지 특별국채 발행액 같은 것들을 좀 유심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을 과거와 비슷하게 1,100만을 걸어서 올해 이미 감소하는 요인까지 다 커버하겠다는 수준의 정책인지 아니면 줄이는지 여부도 눈에 좀 저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좀 핵심일 수 있는 향후 하반기에 중국의 어떤 그 생존법, 가장 큰 건 내수를 위해서 도시화와 인프라 투자 카드를 꺼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이제는 더 이상 수출로만 갈 수는 없는 나라고, 결국에는 소비나 서비스업을 이제 비중이 더 올라가면서 내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지금 내년까지 다급해진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도 했던 도시화 얘기를 조금 더 신형 도시화로 해서 올해 좀 새롭게 발표를 좀 했고요. 그래서 향후 도시화는 소비,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인프라는 신형과 전통 인프라, 또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뜨는 온택트를 포함해서 온라인 시장이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거대한 어떤 그 시장이 형성이 될 걸로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우리나라 뭐 기획예산처나 굉장히 좀 부처 중에서도 굉장히 그 강력한 부처 중에 하나인 NDRC 발개위에서 신형 도시화 정책을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뭐 과거에도 도시화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노리는 도시화율은 인구가 도시 인구 기준으로 책정하는 60%의 도시화율이 아니라,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호적을 도시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호적을 갖고 있는 사람의 기준은 사실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60%와 45% 사이의 이 15%의 갭은 농민공이나 이주 노동자로 불리는, 어떻게 보면 상준하고 있고 세금도 내고 있지만 전혀 사회보장이나 교육,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전혀 소비 지출 여력이 없었던, 혜택을 못 받았던 도시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도시인으로 만드는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일부 중대형 도시들, 그러니까 300만 인구의 이상의 도시들도 이제 호적 제도를 철폐하도록, 호적을 주지 않는 부분을 이제 취소하도록 명령을 했고, 향후 이제 토지 관련 개혁이나 정책을 통해서 농민공들의 재산권도 확보해 주겠다. 즉 진짜 도시인 같은 사람들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도시화율 제고 정책이고요. 이 도시화율이 매년 평균 지금 1.5%에서 1% 정도 상승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내년까지는 이부 평균을 상회하는 3.5%에서 4%까지 확대하는 전략으로 정책을 좀 쓰겠다고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호적 기준 도시화율이 1% 상승하면 신규 도시가계 인구는 대략 1억 명, 3천만 명 정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3.5%가 상승하면 대략 새로운 1억 명의 소비 인구가 산술적으로는 생기게 됩니다. 즉 그들이 소비하고 온라인에서 지출하는 소비재나 서비스 쪽에 어떤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 판매나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중국은 도심 재개발이나 이걸 연결하는 5G나 새로운 스마트 시티형 투자, 어떤 리모델링 관련된 건설 투자까지 복합적으로 얘기하는 인프라 투자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프라 투자는 계속 올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작년과 재작년에 좀 멍해랄까요?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올해도 조금 신뢰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만, 작년, 재작년이 굉장히 명목 GDP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의 비정상 구간이었고, 올해와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명목 GDP를 상회하는, 즉 명목 GDP 성장률 6, 7%를 상회하는 두 자릿수 정도의 인프라 투자로 회귀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인프라 투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위당 그 도시화율에 대해서 뭐 인구가 3천만 명씩 늘어나는 걸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산술적으로 보면 과거에 도시화율이 1% 상승할 때 소매 판매가 유발되는 효과보다 현재 유발되는 효과가 정말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단위당 이제 도시화율이 1% 상승할 때 단위당 온라인이나 소매 판매 규모가 3천억 위안 정도 소매 판매가 나왔었는데, 현재는 3배 많은 9천억 위안 정도가
거의 1조 RMB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돈 거의 160조 원에 가까운 새로운 소비 규모가 생기는 거고, 온라인은 2008년 당시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거의 100배 이상 규모가 커져서 온라인에서 단위당 그 도시화율이 상승할 때마다 촉발될 수 있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됐건 중국 기업이 됐건 비슷한 MS를 과거부터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MS 1%가 갖는 의미, 매출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오리온, 아모레 저희가 국내 소비재 얘기를 하면서 아웃바운드 쪽에서 별로 기대감이 높진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화장품, 의류, 소비재 또 일부 서비스 관련된 매출들이 이제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는 중국만한 시장이 없을 것이고, 그쪽에 도시화율이나 도시 가계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매출들의 규모가 국내에도 굉장히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언택트 산업 규모 같은 경우도 소매 판매 전체 50조 RMB, 100조 GDP에서 소매 판매가 50조 RMB, 그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인 5조 RMB로 저희가 단순 추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이런 부분 새로운 온라인 교육이나 뭐 인터넷 의료, 또 여러 가지 헬스케어 쪽 분야, 또 신선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팔 수 있는 채널들이 생기고, 언택트 관련된 산업은 중국 내에서 더 빠르게 통제 하에서 계속적으로 커질 거로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 쪽에서는 이런 새로운 분야 역시도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프라 투자는 연결고리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고, 저희가 신형 인프라 관련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7대 영역은 규모가 아직 100% 확정은 되지 않았고, 지금 7개 영역인 5G, 특고압, 산업인터넷, 또 IDC 관련 투자, AI, 전기차 이런 쪽에서 현재 지금 발표가 된 건 5G와 특고압 설비 관련된 규모고, 규모가 현지 애널리스트 추정보다 작지 않은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전인대하는 5월 22일 전후로 혹은 6월 달까지 산업별 투자 규모가 4년, 5년짜리로 발표가 되고, 매년 1년씩 끊어서 본다면 7개 영역이 올해 기준으로는 대략 2조 RMB 정도 규모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조는 전체 인프라 투자 15, 16조 연간으로 봤을 때는 10에서 한 15% 정도 규모고, 기여율로 보면 여전히 전통 인프라가 80%를 차지하지만 이제 나머지 기여의 20%는 신형 인프라가 담당하게 됩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향후 12개월 정도를 봤을 때는 전통 인프라가 대략 한 10에서 12%, 그리고 이 7대 영역인 신형 인프라는 10에서 한 15% 정도 증가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중국 직접 투자 가정했을 때 A주 시장에서 7개 이 영역의 시가총액의 크긴 더 커지고, 관련 1등주에 대한 투자 기회도 계속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이 내구재 쪽 부양책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도시화랑도 관련이 더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으로 조금 소비 촉진을 좀 2분기에 더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1분기에 이미 중국 자동차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기존 추세로 좀 복귀를 하고 있고, 월간 기준으로 자동차 판매는 거의 뭐 한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을 좀 했는데, 향후 정책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구재 정책이, 그러니까 자동차나 가전 쪽의 이런 소비재 촉진책은 이번 전인대에서 특별국채 발행액 중에서 이 발행액의 상당 부분을 보조금이나 구매 지원으로 쓰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자동차만 좀 말씀드리면 이 교체 수요 촉진하는 부분이나 구매력 강화하는 쪽의 정책들에서 자금 지원이 좀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올해 최대 기대할 수 있는 판매 촉진 대수는 작년 2,600만 대 판매 기준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250만 대에서 최대 500만 대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구매력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으로서 올해 하반기까지 두 자릿수 직전까지 혹은 하이 싱글 정도가 될 수 있는 증가율을 좀 촉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3분기까지는 중국 펀드 매니저도 그렇지만 전체적 투자자들이 경기 소비재 쪽에서 거의 주식을 안 갖고 있는 자동차나 관련 부품, 또 가전이나 내구재 쪽에 수요가 좀 계속적으로 주식 기회를 좀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또 하나의 그 도시화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또 하나의 큰 그림, 한 축은 결국에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이나 포트폴리오성 투자를 유도하는 중국의 정책입니다. 이 얘기는 뭐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이 결국에 이번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약간의 이제 좀 비호감을 많이 사고, 생산기지 이탈이라든지 미국이나 어떤 유로존 쪽에 반중 동맹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주식과 채권 시장만 놓고 보면 돈은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에서 얘기하는 이런 생산기지 이탈로 인해서
위기론이 있을 수 있는지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제조업 측면에서 보면 왼쪽 그림에 실제로 중국의 제조업에서 외자 기업이 차지하는 영향력 비중은 여전히 작지 않습니다. 예전에 고점이었던 2004년 5년 대비해서 뭐 수출의 비중이나 외국인이 고용과 매출에서 유발하는 규모가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뭐 고용이나 매출 쪽에서는 20% 이상 기여를 하고 있고, 수출은 여전히 40%를 외자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FTI가 다 빠져나가거나 생산기지가 이탈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금도 충격일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판단해 보면 최근 글로벌리 FDI가 지역별로 다 감소하는 추세고,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을 보면은 미국이나 일부 아세안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중국의 비중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뭐 저부가 가치나 노동직약형으로 뭐 급한 것들은 베트남이나 아세안으로 빠져나가고 있겠지만, 여전히 중국의 이런 생산 밸류체인이나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 뭐 이런 체계적인 부분들은 외국 기업들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중국이 시간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위기론 얘기하는 거를 저희가 뭐 내년까지 갑자기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는 FDI도 모양을 많이 바꿔서 방향이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고, 또 서비스업이 아니더라도 제조업 내에서도 고부가가치 쪽으로 상당히 많이 좀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쓰였던 혹은 저부가가치 쪽은 어차피 이탈을 하는 거고, 이제 고부가가치 쪽으로 아직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의 FTI가 계속적으로 왼쪽 그림에 이렇게 거의 횡보하는 데 반해서 같은 규모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포트폴리오 투자, 즉 주식과 채권 쪽은 뭐 최근 3년만 놓고 보면 거의 뭐 연평균 1200에서 1500억 달러씩 유입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패시브 자금들이 기존에 없었던 중국의 주식과 채권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10년, 그러니까 지난 10년은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모든 산업의 탑라인 성장이 이제 둔화됐었고, 기업들은 도리어 시가총액이 미국 대비 이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기업들 혁신 그리고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서 자본시장의 글로벌 비중이 현재 8%대, 즉 경제 규모인 16%보다 현격히 낮은 부분을 상향해서 좀 수렴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본시장은 저희가 좋아하던 안 좋아하던 계속적으로 중국의 비중은 커질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국 내에서 투자하는 자금이 있다면 앞으로 아마 40에서 50%는 다 주식이나 채권 쪽에서 다 중국이 아닐까 저희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이 참 얄밉게도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됐고, 전체적으로 이제 책임론을 바꾸는 있지만 위험 지표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신흥국보다 더 압도적으로 좀 안정적이고, 또 신흥국으로 들어가는 자금 중에서 중국만이 눈에 띄게 계속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채권을 추정하는 글로벌 인덱스나 혹은 주식을 추정하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MSCI 관련된 인덱스들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A주 시장, 그러니까 본토 상해 심천 시장의 이런 주식 편입비나 채권이 비중이 거의 40~50%에 육박할 걸로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신흥국 내에서 보자면 재정 여력이나 가계의 상대적인 건전성, 또 지금 금리 차나 여러 가지로 정책을 꾸준히 쓸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큰 시스템 리스크가 발발하지 않는다면 중국 주식과 채권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이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외국인 금융시장 개방을 외국인에게 계속적으로 빠르게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보란식으로 작년에 은행하고 신평사 외국인한테 개방을 했고, 올해는 또 보험이나 선물, 운용, 증권사 중심으로 해서 더 빨리 스케줄 앞당겨서 이렇게 지금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옛날에 저희가 중국을 투자할 때는 뭐 회계 제도라든지 뭐 도저히 폭탄이 누구가 폭탄인지 알 수 없는 지뢰밭 같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중국 기업들 투자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뭐 미국에 상장한 중국 ADR 기업들의 이런 회계부정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신뢰도가 높진 않습니다만 옥석 가리기가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신용평가나 이런 쪽을 말씀을 드리면, 도메스틱 레이팅이라고 써있는 중국의 내부적인 신용평가는 저희가 믿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의 다 뭐 좋은 등급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글로벌 레이팅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신용평가마저도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너희들이 들어와서 중국의 채권이나 기업들을 평가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옥석 가리기가 나눠질 것 같고요. 그럼 외국인들 입장에서 조금 더 신뢰를 갖고 중국의 옥석, 즉 정말 좋은 기업들을
가려서 투자할 수 있는 게 더 쉬워지게 됩니다. 하물며 중국의 A주 시장의 그 기관들의 수급 집중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1등 기업이 또 계속 살아남는 시대가 되면서 중국의 우량주나 블루칩을 투자하는 방식이 좀 더 선호되고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이제 위기 이후의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해 놓은 페이지인데요. 결론만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거 2008년의 리먼 사태, 그리고 2012-16년에 장기 불황, 또 최근에 이제 2018년의 무역 전쟁과 또 올해 이런 코로나19 이후에 현재까지의 이런 주도주의 흐름을 보면 이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뭐 대부분이 이제 시클리컬의 시대였었고, 이제 장기 불황이 이어지면서 2012-16년 구간에는 일부 경기 소비재나 초기 구간에 이제 중국의 미디어, TMT로 얘기하는 테크, 미디어, 텔레콤 중에서 미디어 산업이나 온라인 쪽 플랫폼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커졌고, 최근에는 결국에 큰 맥락은 소비 고도화와 제조업 혁신, 즉 국산화 쪽에서 테크 관련 기대감이나 관련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중장기에 대한 중국의 주도주들은 결국에 정책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 쏠림 현상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민간보다는 정부 투자, 그리고 수출보다는 당연히 내수 업종, 또 내년에 시작하는 14차 5개년, 5년짜리 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들, 그것들이 점점 더 시가총액을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신형 인프라 투자라든지, 또 최근에 이제 1등주로도 이렇게 몰리고 있는 우량 소비주, 소비 고도화 관련된 도시화 수혜주라든지 이런 형태로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중국의 이 상위 기업들의 투자 기회는 이런 정책 수혜주 위주로 집중해서 저희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국이 수급 주체가 이제 외국인이나 보험계 롱텀 그 장기 자금으로 바뀌면서 외국과 보험계들의 포트폴리오를 내부 기관들이 계속 까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상황이 좀 펼쳐지고 따라가는 방식들이 많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외국인과 보험계 자금들이 선호하거나 사는 그 주식들을 따라가는 전략도 저희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대형 기업 중에서 중국의 소비 관련 주들이나 검증된 테크 관련 주들을 중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 중국 쪽의 그 경로는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중국의 경기 경로는 그냥 W자인데 길게 늘어뜨렸을 땐 U자형으로 보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2분기, 3분기에 고정 투자와 소비가 먼저 작년의 추세로 복귀하게 되고, 수출은 4분기 정도 돼야 이제 추세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향후 6개월 정도는 고정 투자나 아까 말씀드린 인프라, 또 소비는 도시와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좀 관련된 것들, 소비 관련주들의 추세 복귀가 좀 빠를 거로 생각을 하고요. 어쩔 수 없이 재고 사이클은 수출 요인 때문에 공급을 압도할 만한 수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PMI 같은 수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간의 그 W자 경로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 깨알같이 작은 8개 그림은 중국의 가장 선행성 있는 지표부터 동행과 후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의 순서들을 번호를 넘버링 해 놓은 겁니다. 최근에 이 중국의 사용자 총액이나 은행권 대출 같은 유동성 데이터가 2달 연속 강력하게 3, 4월에 반등을 했고, 정책과 수혜와 좀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나 이제 향후 자동차, 뭐 주택 거래 이런 것들이 따라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가장 늦은 반등은 이익 지표와 어떻게 보면 동행 지표로 할 수 있는 생산자 물가라든지 일부 금리 지표들이 이런 것들이 좀 가장 늦게 좀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중국의 이익과 좀 연동이 되기 때문에 향후 이익 추정치의 힌트로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의 이익 모멘텀을 탑다운해서 봤을 때는 뭐 Q는 결국에 산업 생산, P는 생산자 물가로 볼 수 있는데, Q는 2분기에 공급이 빨리 회복되기 때문에 뭐 Q는 사실상 이제 정상화되고 있겠지만, P인 생산자 물가가 오늘 10일자로 나온 중국의 4월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 3.5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낙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빨라도 6월이나 7월까지는 생산자 물가가 대외 요인이나 유가 요인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너스 폭을 벗어나기 좀 어려울 걸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P와 Q가 동반해서 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고, 빠르면 6월, 7월 정도에 주식시장에서 좀 반영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감익이나
이익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은 상반기에 좀 어쩔 수 없이 좀 지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구간에서는 지수가 추세를 뚫고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는 6월 정도부터 좀 주식이 빠르게 반영을 하면서 실적을 베이스로 지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저희가 중국의 지수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향후 6에서 한 9개월 정도 저희가 봤을 때 상해 종합지수가 현재 한 2,800에서 2,900 정도에 이제 있는데, 예상 밴드는 상단이 대략 3,230입니다. 작년 2019년 4월이 어떻게 보면 전고점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3,280 정도였었는데 작년에 전고점을 뚫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 같습니다. 올해 당초에 CSI 300 같은 대형 배치마크 기준으로 올해 이익이 12% 증가할 걸로 봤었는데, 이건 굉장히 어려워졌고 이미 하향 조정이 시작이 돼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감소세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환경에서는 작년에 3,280을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걸 생각을 하고요. 그에 준하는 수준의 하반기에 반등은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2,900대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 이상의 좀 업사이드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5월, 6월 달까지 본격적으로 추세 반등을 하기에는 이익 추정치의 추가 하향이나 펀더멘탈 쪽에서 지표, 아까 말씀드린 뭐 생산자 물가라든지 또 그런 재고 사이클의 W자 이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7월 이후에 3분기에 지수 상승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 2분기에는 박스권 하에서 종목이나 아까 말씀드린 내수 관련 종목 업종 위주로 좀 플레이하는 것들을 권고를 좀 드립니다. 그 내수 업종은 이미 결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입장에서도 조금 참고해 볼 수 있는 거는 A주 시장에서 지금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어쨌건 무조건 수출 의존도가 낮은 것들, 그 중에서 올해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도 매출 추정치의 하향폭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것들을 많이 찾고 있고, 이거는 향후 6개월 동안 크게 바뀌지 않는 컨셉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교집합이 있는 중국의 5G 관련 통신, 자동차, 가전, 또 철강, 음식료, 그리고 화장품 이런 것들이 관련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입장에서도 중국이 계속 강제적으로 문을 닫게 되고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중국 내에 생산 기지가 있거나 중국 내에서 온라인 쪽에 어떤 아웃바운드 매출이 높은 이런 품목들을 저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을 막고 이렇게 재수출되는 기업들보다는 중국 내에 좀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에는 중국 내수용으로 관련된 전자 일부 업체들이나 역시 자동차, 또 일부 화학, 그리고 화장품이나 화장품 관련 ODM 업체들 이런 쪽에서 수혜가 있을 것 같고, 철강 관련된 것들이나 기계 관련 주들도 꾸준히 3분기까지 좀 관심 갖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나오는 종목 인덱스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업데이트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